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산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시에 아주 골칫덩어리죠. 극성 화합물을 어떤 식으로 리텐션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컬럼을 흔히 쓰죠. 4.6 곱하기 한 15cm 정도 되는 컬럼을 사용하고 본디드 페이스가 C18이에요. 그 다음에 파티클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뭐 5마이크로짜리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모바일 페이스를 여기서 이제 모바일 페이스를 물과 아세토나이트만 썼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A는 물이고요, B 솔루션은 아세토나이트이래요. 자,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B가 5에서 100%까지 얼마 동안? 20분 동안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우 레이트. 플로우 레이트가 1.5, 분당 1.5로 올렸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나오는 픽이 몇 분 이후에 나오는 것이 좋은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뭘 가져갈 수 있죠? 리텐션 팩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텐션 팩터라고 하는 기준이 2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고요. 자, 리텐션 팩터라고 하는 것은 TR-T0 나누기 T0. 그죠? 요게 2보다 커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요 정도 크기의 컬럼, 그 다음에 파티클 사이즈가 한 5마이크로 정도 되는 컬럼에서의 보이드 볼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약 1.5ml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뭐 계산을 해서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T0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T0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이드 볼륨이라고 하는 것은 T0 곱하기 플로우 레이트, 그죠? 그리고 플로우 레이트 1.5고 보이드 볼륨 1.5니까 T0는 1이 되겠죠? 그럼 여기 1이고, 그러면 리텐션 타임 얼마 이상 돼야 돼요? 3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3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이 정도는 돼야 되니까, 원래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어떻습니까? 물질, 혼합물이 컬럼에 들어가서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리텐션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동상이랑 똑같은 속도로 컬럼을 통과를 해버리면 그거는 분리가 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 간에 어느 정도의 컬럼에서 리텐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2라고 잡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정상에 머무르는 것과 이동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고정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적어도 이동상에 머무르는 시간보다 2배 이상이 돼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조건에서는 지금 첫 번째 나오는 픽이 3분보다 더 3분이 지나서야 첫 번째 픽이 나와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분석이다, 어느 정도 리텐션이 일어나면서 분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그 C18 컬럼 같은 그런 리버스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분자량이 작으면서 굉장히 극성인 그런 물질의 경우에는 이런 리텐션을 갖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리텐션을 시킬 수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처치로는요, pH를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극성인데 차지를 띠지 않는 물질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pH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특별한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pH에 따라서 차지가 변하는 물질, 주로 산이나 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카복실릭 애시드 그룹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산성 물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상태가 이 상태보다는 리텐션이 더 유리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수소율이 많아지는, 즉 pH를 낮춰주는 것이 이렇게 차지를 띄지 않은 물질로 만들어주기에 유리하니까, 그래서 산성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pH를 낮춰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차지를 없게 해가지고 우리가 리텐션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이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이 상태로 만들어주려면 pH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산 같은 경우, 아까처럼 물하고 아세토나이트 같은 그런 이제 용매를 사용해가지고 이동산을 만드는 경우보다는 보통 이제 그 물 대신 뭘 많이 넣습니까? 0.1% TFA라든지 아니면 뭐 포르믹 애시드라든지 아니면 뭐 10에서 20mm몰 정도 되는 뭐 pH 뭐 한 2.2짜리 포스페이트 버퍼,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pH를 낮춰줍니다. 그럼 pH를 낮춰주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산성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온화가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리텐션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18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드 페이스가 붙어있지 않은 실라놀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실라놀 그룹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실라놀 그룹도 마찬가지로 차지를 띠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차지를 띈 것과, 그러니까 차지를 이런 식으로 네가티브 차지를 띠게 되면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이동상 성분과도 어떤 분자 간의 인력이 작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분석 대상 물질이나 임퓨리티 중에서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여기 리텐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방해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뭐 pH를 낮춰주는 이런 처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염기성 물질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pH를 높여야 되죠. 이런 것들이 사실 pH를 높여가지고 차지를 안 뜨게 만들려면요, 보통 pH가
한 8 이상은 올려줘야 되죠. 그런데 8 이상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C18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라놀이 녹죠. 깨지게 됩니다. 실리카 백본이 분해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pH를 높여가지고 만약에 분석을 했는데 리텐션이 잘 될 수 있어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실리카 백본이 깨지면서 파티클 자체가 이제 잘게 쪼개지고 나중에는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서 컬럼을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C18 컬럼에서는 이제 pH 8 이상으로 pH를 많이 못 높이고요. pH를 높일 수 있는 이제 특수한 컬럼들이 있습니다. pH에 대해서 내구성이 있는 그런 컬럼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따로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 어떤 컬럼 회사나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은 컬럼을 판매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H 뭐 10에서 쓸 수 있는 C18 컬럼 있나요? 뭐 11에서 쓸 수 있는 C18 컬럼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당연히 있다고 하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pH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우리가 리텐션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극성 물질을 리텐션 시키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more retentive column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C18 컬럼을 사용하는 리버스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요, 고정상으로서 이제 본디드 페이스를 논폴라한 걸로 사용을 하죠. 하이드로포빅하고 논폴라한 걸로 이제 사용을 해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제 리텐션을 시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본디드 페이스로서 뭐 C18과 C8을 봤으면은 어떤 게 더 리텐션이 더 많이 될까요? 당연히 이게 더 많이 될 겁니다. 예전에 뭐 지금은 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실무를 했을 때는 신제품이라고 그래가지고 C30 칼럼도 있었어요. 그죠? 예, 있었는데 안 썼습니다. 예. 굳이 이렇게 논폴라한 걸까지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안 써서 아마도 지금은 이거 안 파는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이제 탄화수소 사슬의 길이를 계속해서 늘리면 이제 그만큼 리텐션이 좀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같은 C18이라고 하더라도 카본 로드가 이제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죠. 그죠? 당연히 카본 로드가 높은 것이 그만큼 리텐션이 크겠죠. 카본 로드라고 하는 것은 본디드 페이스가 붙어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성기게 붙어 있느냐 아니면 이제 빽빽하게 이렇게 붙어 있느냐, 이런 차이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본 로드가 높으면은 당연히 리텐션이 좀 더 커지는데 무조건 카본 로드가 높다 그래가지고 빽빽하게 본디드 페이스가 붙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붙어있으면 지들끼리 이제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일어나서 본디드 페이스 컬랩스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디퓨전을 방해를 해요. 여기서는 안 나타나는데 보통 이렇게 파티클이 있으면은 파티클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외부뿐만 아니라 요 내부에 있는 본디드 페이스하고도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게 디퓨전이 확산이 제대로 안 돼버리면은 그만큼 유리하지 않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붙어 있어도, 근데 물론 많이 붙어 있어도 장점은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은 여기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실라놀, 그죠? 이런 실라놀 그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실라놀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막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스테릭 힌드런스를 이제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이제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무조건 카본노드가 높은 것만 쓰시지 마시고요. 좀 적당한 걸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극성 물질을 리텐션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동상에 사용하는 물의 양을 늘리는 겁니다. 물의 양을 늘리는 건데 제가 use less water라고 썼죠. 왜 그러냐면은 너무 물의 양을 갖다가 늘려버리면은 안 좋습니다. 보시면은 보통 이제 한 5%, 예를 들어 AC입니다. 이동상이 물에 대해서 이제 아세토나이트리 5%예요. 이 정도 조건에서 만약에 어떤 물질의 리텐션 타임이 거의 T0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세토나이트의 농도를 조금 낮추면은, 그죠? 5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3이라든지 2%라든지 이런 식으로 낮추게 되면은 그만큼 더 리텐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석하는 분들은 유기용매의 농도를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낮춥니다. 심하면 어떤 경우는 뭐 0.5% 아세토나이트 뭐 이런 기준, 이런 시험법도 있어요. 초기 유기용매 농도가 뭐 0.5%, 0.1%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리텐션이 되겠죠.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리텐션 타임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냐 하면 그러지 않을 확률이 크고요. 두 번째는 시험할 때마다 이제 뒤쪽에 언노운 피크가 이렇게 언덕처럼 올라왔다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잘 나오다, 어떤 경우는 또 뭐 그런 언노운 픽이 나왔다가 들쭉날쭉하게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이동상에 있는 그 물의 함량이 너무 높으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한 97% 혹은 뭐 98% 정도, 97%가 알아두십시오. 이상의 물이 있으면요. 이 경우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생긴다고 했죠? 본디드 페이스에 컬랩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디드 페이스 컬랩스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파티클이 있고 거기에 이제 표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디드 페이스가 붙어 있는데 표면에 있는 본디드 페이스하고 상호작용하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 접촉 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많은 구멍을 많이 뚫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구멍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훨씬 더 많은데 만약에 물의 함량을 계속해서 높여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유기용맥 때문에 이 안쪽까지 이 포에 있는 본드 페이스까지 이렇게 적셔주는 그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밖이나 안이나 고르게 그 분석 대상 물질이 본디드 페이스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물을 계속해서 물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까지 충분하게 적셔주지 않는 디웨이팅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디웨이팅 현상이 일어나면은 표면에 있는 본디드 페이스하고만 상호작용을 하지 요 포 안에 있는 부분에 본디드 페이스하고는 상호작용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만큼 분석 효율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리텐션 타임도 더 당겨지는, 더 당겨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안에 뭐 다른 물질이 계속 축적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팍 나와버리면은 뒤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언노운 픽이 그죠? 불규칙하게 나타났다가 또 나타나지 않았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웬만하면은 97% 이상 혹은 98% 이상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뭐 0.5% 아세토나이트를 사용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0.1%도 있고 뭐 이러죠.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본디드 페이스 컬랩스를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요런 본디드 페이스 컬랩스를 이제 피하면서 유기용류 농도를 낮게 사용을 꼭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C18 컬럼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폴라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는 인베디드 폴라 페이스 요런 컬럼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C18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 있는데요. 요 아래쪽에 이제 그 폴라 펑셔널 그룹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여분이 있으니까 연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디웨이팅 현상을 좀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컬럼 회사마다 이제 어떤 회사들은 카본 로드를 굉장히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적셔진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제 AQS 컬럼이라고 하는 AQ 컬럼이라고 하죠. AQS 혹은 AQ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C18 컬럼이다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물 100%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컬럼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컬럼 제조사마다 극성 성분을 분리 분석하기 위해서 100% 물에서도 충분히 동일한 리텐션과 페이스 컬랩스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컬럼을 만들어서 이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스페이스 HPLC에서 극성 물질의 리텐션이 어려운 이유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뭐 pH를 조절할 수도 있고 AQOS 컬럼을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하면 좋다고 먼저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리텐션이 잘 일어나거나 하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온 페어링 리에이전트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물론 앞에서 뭐 pH를 바꿔보고 컬럼도 한번 바꿔보고 하시고 이거는 좀 나중에 사용하십시오. 요거는 효과는 확실해요. 아이온 페어링 리에이전트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종의 그 전하를 띠고 있는 그죠? 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이동상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그게 하나의 아이온 페어로서 역할을 하거나 혹은 고정상에 C18 본디드 페이스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면활성제 꼬리가 붙어가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버스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와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의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온 페어링 리에이전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100% 리텐션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컬럼 완성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아이온 페어링 리에이전트를 흘려준 컬럼은 더 이상 C18 컬럼으로서 사용하기가 힘들다. 그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온 페어링 리에이전트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리텐션을 시킬 때는 그 리텐션에 영향을 주는 인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용매일 수도 있고, 그죠? 솔벤트 농도, 그죠? 솔벤트 농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동산 솔벤트 농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온 페어링 리에이전트 농도도 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아이온 페어링 리에이전트를 사용하느냐. 그죠? 이거 타입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 외에도 뭐 온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이온상 시약을 사용해서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온상 시약 그러니까 꼬리의 탄화수소 사슬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걸 사용할 것인지 농도를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최적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온 리에전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앞쪽에 이온쌍 시약에 관한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극성 물질을 분리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노멀 페이스 HPLC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상이죠. 지금까지 주로 역상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처음으로 순상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순상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제가 또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순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정상이 폴라고요. 그 다음에 이동상이 논폴라한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순상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리버스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하는 용매는 이쪽에서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쓰는 고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라놀, 그죠? 예. 그냥 실리카, 베어 실리카라고 그러죠. 베어 실리카를 사용해서, 베어 실리카를 쓰면 이제 당연히 이 앞쪽에 이렇게 밖으로 실라놀 그룹이 이런 식으로 이제 노출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실라놀 그룹에 의한 극성 결합, 그죠? 분자 간의 어떤 그 폴라 인터랙션으로 인해서 리텐션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죠. 혹은 이제 이렇게 그 베어 실리카를 사용하지 않고 아니면 뭐 여기다가 실리카는 있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뭐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나이트릴 그룹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나이트릴 혹은 사이아노 그룹이 이렇게 붙어 있는. 요 사슬의 길이가 순상인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딱 짧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상 컬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나이트릴 그룹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사슬이 길겠죠. 그래서 이런 거 아니면 다이얼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돼서 끝부분에 이런 식으로 그죠? OH 여기도 OH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요 부분들이 굉장히 극성을 띠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노멀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로 그러니까 이거는 베어 실리카고 이건 이제 본디드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본디드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멀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극성 분자 같은 게 굉장히 리텐션을 잘 시켜요. 그죠? 그 다음에 리버스 페이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리버스 페이스는 논폴라한 용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일루전 스트렝스가 강해지죠. 그죠? 이동상의 일루전 스트렝스가 강해지는 반면에 요거 같은 경우는 거꾸로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폴라한 용매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만큼 일루전 스트렝스가 세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이제 폴라한 솔벤트라고 하는 것이 물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물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알코올류, 그죠? 알코올류 중에서도 이제 뭐 메탄올 같은 극성이 좀 높은 거 빼고 보통 에탄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IP, 아이소프로파놀, 아니면 뭐 아세토나이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소량 사용하고 한 1에서 2% 정도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주로 이제 뭐 헥세인이라든지, 뭐 헵테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노멀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극성 분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다이폴라한 인터랙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리텐션이 상대적으로 리버스 페이스보다는 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요게 이제 리버스 페이스보다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소모 분리에 있어서는 노멀 페이스가 훨씬 더 유리해요. 반면에 노멀 페이스를 잘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면은 그죠? 물이 들어가면은 이게 실리카 여기 딱 붙어가지고요. 이제 분석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버스 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동상에 있는 유기용매 농도를 조금씩 조절함에 따라서 똑같이 리텐션 타임이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리텐션이라고 하는 것이 용매 농도에 따라서 우리 예상이 가능하게 리텐션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 노멀 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게 예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노멀 페이스를 좀 잘 안 쓰는 거죠. 물론 이제 안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일단 샘플의 이동상에 녹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로 관심이 있는 물질들이 이런 굉장히 논폴라한 용매에 안 녹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이제 리버스 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노멀 페이스하고 리버스 페이스 같은 경우는 한 기계를 가지고 사용할 때는 어떡합니까? 이런 용매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서로 스위칭할 때는 이런 용매들하고 물하고 같이 섞일 수 있는 IPA 같은 거 혹은 아세톤 같은 걸로 한번 계속 닦아줍니다. 그죠? 그래서 라인 전체하고 그다음에 오토샘플러 니들까지 완전히 다 닦아주고 나서야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여간 귀찮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힐리 칼럼, 그죠? 힐리 칼럼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기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고정상의 폴라예요. 쓸 수 있는 이동상이 리버스 페이스에서 사용하는 이동상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물과 아세토나이트릴, 물과 메탄올,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그 대신에 이제 그 리텐션이 되는 원리는 노멀 페이스와 똑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힐리 칼럼도 하나에. 그래서 사실은 노멀 페이스를 쓰는 것보다는 저는 힐리 칼럼을 하나 사다가
사용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스템 하나인 경우에는 굳이 뭐 이제 스위칭을 하면서 뭐 용매로 닦아주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컬럼을 꽂아서 쓸 수가 있고요. 특히 굉장히 극성 분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 뭐 LCMS 같은 경우, 그죠? LCMS 같은 경우는 힐리 칼럼을 뭐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힐리 칼럼을 쓰시는 걸 제가 이제 권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극성 분자량이 좀 작고, 그 다음에 극성을 강하게 띄어서 좀 리텐션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리텐션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컬럼을 바꾸지 않고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되면은 아이온 페어링 리에이전트를 사용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힐리 컬럼이나 아니면은 뭐 노멀 페이스 컬럼을 사용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